제가 아들이기는 했어요. 7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저는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아프면 병원도 가시라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빠진 달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월급이 줄어도, 제가 아파도, 통장이 비어도 부모님 생활비만큼은 꼭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날, 어머니가 병원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셨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숨 한 번 고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말로 꺼내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묻어둬봤자 결국 저만 썩더라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처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둘째입니다. 형이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형.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형이 중심이었고 저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더 크니까, 형이 장남이니까. 그런데 조금씩 크면서 그게 나이 차이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는 미술 시간에 만든 종이꽃을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서 학교 내내 손에 꼭 쥐고 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계셨고 형이 학교에서 싸웠다는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잠깐 저리 가 있어.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꽃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꺼내보니 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구겨진 종이꽃, 방문 너머로 들리던 어머니 목소리, 우리 큰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형이 저를 때린 날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였는데 이유도 별거 없었습니다. 제가 형 방에서 만화책 하나 꺼내봤다가 형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형한테 허락받고 꺼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 물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지. 맞을 만했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형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TV를 켰고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맞을 만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모릅니다. 형이 원하는 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다면 받았고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사줬고 학원을 바꾸고 싶다면 바꿔줬습니다. 저는 뭔가 해달라고 하면 돈이 어딨어? 필요해? 알바해서 사. 형은 이럴 때 안 썼어. 형은 형이니까, 장남이니까, 집안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거기 있는 둘째였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계속 의심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참고, 더 열심히 살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겠지. 그 마음이 평생을 따라왔습니다. 결국엔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그 마음이 결국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고3이 되던 해 집안에서는 형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형은 그때 이미 재수 중이었는데 아버지는 형이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장남이니까 집안을 이끌어야 하니까 과외도 붙이고 독서실도 끊어주고 형이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취직하는 게 낫지 않겠어? 빨리 돈 버는 게.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 했습니다. 취직, 빨리 돈 버는 게. 그 말이 뭔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투자할 돈이 없다. 형한테 다 쓰이고 나면 내 차례는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저를 더 불지폈습니다. 포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주말엔 카페 알바. 학교 끝나면 바로 뛰어갔고 자정 넘어서 돌아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서류를 혼자 찾아봤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장학금 될 만한 데는 다 알아봤습니다. 수능 보는 날 아침, 어머니는 형 응원하러 형 학교 앞에 갔습니다. 형이 그 애 삼수를 했거든요. 저는 혼자 밥 먹고 혼자 버스 탔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적고 있지만
그날 혼자 걸어 들어가면서 솔직히 좀 울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취직하라고 했던 그 입에서 형한테 쏟아붓던 기대의 절반도 못 받은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붙었어? 그게 다였습니다. 형은 그 해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고 제 합격은 그 어두운 공기 속에서 그냥 조용히 묻혔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집에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알바비로 등록금 냈고 학자금 대출로 나머지 채웠고 기숙사 들어가서 밥값도 줄였습니다. 방학 때 집에 가면 형은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뭔가 준비 중이라고, 곧 뭔가 될 거라고. 어머니는 형 밥 차려주고 아버지는 형이 뭔가 필요하면 해줬습니다. 저는 며칠 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졸업하던 날 저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형이 새로 시작한 장사 관련해서 부모님이 형이랑 어딜 가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사모 쓰고 졸업사진 한 장을 혼자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울고 싶어집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외로운 웃음인지 사진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새겼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집에서 벗어나겠다. 반드시 나만의 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때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그 다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졸업 직후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100군데 넘게 썼습니다. 면접을 수십 번 봤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면 또 다시. 그리고 입사 통보를 받은 날 저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서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쁘기도 했는데 동시에 이상하게 허탈했습니다. 축하해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그냥 껐습니다. 형은 그동안 직장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오래 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치킨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창업 비용을 대줬습니다. 어머니는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엔 순대국밥집, 그것도 접었습니다. 그 다음엔 온라인 쇼핑몰, 그것도 잠깐 했다가 접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도왔습니다. 돈도 보탰고 몸도 보탰고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형은 왜 저렇게 해도 돼요? 형은 실패해도 왜 항상 도와줘요? 그런 말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꺼냈다가 뭔 소리를 들을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이 더 힘드니까. 형이 장남이니까. 너는 잘하잖아. 잘한다는 말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잘하니까 내버려둬도 되고, 잘하니까 챙기지 않아도 되고, 잘하니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서운함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이라는 거 압니다. 저를 두 번째로 만든 사람들한테 왜 효도하고 싶은지. 근데 그게 자식 마음인가 봅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안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취직하고 자리 잡은 뒤 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보냈습니다. 처음엔 30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많지 않을 때라. 그러다 월급이 오르면서 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나중엔 70만 원. 7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할 때도 보냈고, 제가 아파서 병원비 많이 나온 달에도 보냈고, 연봉이 삭감됐던 그 해에도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지금 돌아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고, 그냥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형은 계속 뭔가를 시작하고 접었습니다. 그때마다 집안에 소란이 있었고 저는 그 소란에서 빠져 있으면서도 어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또 실패했겠구나. 부모님이 또 도와주셨겠구나. 그래서 또 어렵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생활비를 더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만큼은 불편하지 않으셔야지. 그 마음이었습니다.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뉴스 얘기를 했습니다. 잘 지내지? 응, 잘 지내요. 밥은 먹고 다니지? 먹어요. 그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서운한 얘기, 어릴 때 얘기, 왜 그러셨냐는 얘기. 한 번도 꺼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밥 먹고, 돈 보내고. 그게 저와 부모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믿었습니다. 내가 매달 보내는 이 돈이
부모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드시는데 쓰이고 있다고, 아버지가 병원 가야 할 때 쓰이고 있다고, 그 믿음 하나로 7년을 버텼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쪽으로 이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들어가셨다고. 저는 바로 짐 싸서 내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 검사 중이야. 괜찮을 거래. 그러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병원비가 모자라.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병원비 얘기를 하신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보내드린 돈은요? 어머니가 잠깐 굳으셨습니다. 그게 많이 모였잖아요. 7년이면. 어머니가 눈을 내리까르셨습니다. 그게 내 형이 좀 많이 힘들어서.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한테 다 들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낸 돈을 부모님은 생활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최대한 아끼면서 버티셨습니다. 당신들끼리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형한테 갔습니다. 치킨집 열 때 보탰습니다. 순대국밥집 적자 났을 때 메꿨습니다. 형이 카드비 생겼을 때 갚아줬습니다. 형 가족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워낙 힘드니까 가정도 있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멀리서 들리는 의료기기 소리,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7년, 평균 50만 원씩만 잡아도 4,200만 원, 4,200만 원이 형한테 갔습니다. 제 돈이, 제 야근이, 제 아팠던 달도, 이사하던 달도, 삭감됐던 달도 빠짐없이 보낸 그 돈이 형한테. 저는 그때 왜 울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이 안 느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형도 집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형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몇 숟갈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 7년 동안 제가 보낸 돈 얘기요. 형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가 밥그릇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이 더 힘들어서 그랬다.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형이 힘들면 형 주면 되고, 저는 잘 되니까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형이 저를 때려도 제가 잘못한 거고, 형이 원하면 다 해주고, 저는 취업이나 하라고 하고, 제가 혼자 알바해서 대출 받아서 졸업식도 혼자 갔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 번이라도 자식이었던 적 있었어요? 형이 그때 말했습니다. 야,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말에 저는 진짜 무너졌습니다. 유난, 7년이 유난이고, 어릴 때의 기억이 유난이고, 오늘 이 눈물이 유난이라고. 형은 그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립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다 터졌습니다. 구겨진 종이꽃, 맞을 만했다는 아버지 말, 혼자 탄 졸업식 날 버스, 아무도 없던 시험장, 삭감된 월급에도 보냈던 그 달, 그게 다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은 잠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3시간 동안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도로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빨개서 그랬을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 부모님 계좌로 가는 이체, 매달 1일 오전 9시. 그걸 해지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또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왜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그 뒤로 연락이 줄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짧게 통화했습니다. 형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잘 지내지? 마침표였습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 그게 또 마음에 남았습니다. 잘 지내지. 확인도 아니고, 물음도 아니고, 그냥 잘 지내지. 한동안 저는 제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허무했다가, 또 어느 날은 그냥 멍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 식탁 장면이 떠오르고, 잠이 들려다 형의 그 말이 생각나고, 유난이야. 그 말이 박혀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가족 얘기를 꺼내면, 그래도 부모님인데, 형도 나름 힘들었겠지. 가족이잖아. 그런 말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 당장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삭혔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다는 게 다 괜찮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 감정들이 예전처럼 칼날 같진 않다는 뜻입니다. 무뎌졌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조금 무뎌졌습니다. 부모님과 관계는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통화합니다. 가끔 명절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릅니다. 기대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엔 나를 챙겨주시겠지. 이번엔 고맙다고 하시겠지. 이번엔 달라지셨겠지. 그런 기대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그게 조금 편해졌습니다. 조금. 형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마주치면 인사는 합니다. 밥은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형에게 그날 제 눈물은 유난이었을 테니까 돈은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실지, 괜찮으실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아도 부모님은 삽니다. 원래도 아껴서 사셨으니까. 그리고 형도 어떻게든 삽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생기면 어떻게든 버팁니다. 제가 없어도 다들 삽니다. 그걸 알고 나서 죄책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효도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돈을 보냈으니까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그게 어릴 때의 서운함을 극복한 모습이라고, 그게 어른이 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효도를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인정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챙기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구겨진 종이꽃을 들고 서 있던 그 마음 그대로 40대가 돼서도 그 아이가 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순서가 평생의 무게를 결정하는 집이 있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받는 사람이 있고, 둘째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다들 마음속으론 알면서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그 말에 눌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갑게 끊어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증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챙기는지, 내가 얼마나 버텨냈는지 증명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40대가 돼서 처음 배운 겁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당신이 받은 감정은 유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서운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짊어진 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오래된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저처럼 늦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괜찮게, 저답게,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